형제는 한 뿌리에서 자라나지만 시간이 흐르면 각자의 하늘로 흩어집니다. 뿌리가 같다고 해서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뻗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다르고 바람이 닿는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생 또한 그러합니다. 어린 시절 같은 방 안에서 숨을 고르고 같은 밥상에서 웃던 형제도 세월이 흐르면 서로 다른 도시, 다른 생각, 다른 가정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입니다. 정약용의 집안이 바로 그 예입니다. 장영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바다의 생명을 연구하며 자산어보를 남겼고 차영 정약종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정약용은 강진의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써 백성의 삶을 구하려 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피를 나눴지만 서로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 속에도 하나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실학의 정신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천하의 일은 각자 맡을 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하늘이 맡긴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형제니까 가까워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돌로 강의 흐름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막은 강물은 썩고 흘러가는 강물은 막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친밀함을 억지로 되살리려 하기보다 지금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나무의 가지가 멀어질수록 더 넓은 하늘을 품듯 형제가 서로의 길을 인정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형제는 인생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서로의 여정을 지켜보는 관찰자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웃음을 나누고 멀리 있을 때는 침묵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어른의 사랑입니다. 형제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실천 과제, 형제에게 우리 예전처럼 지내자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다면 오늘부터 그 말을 멈추십시오. 과거는 붙잡을 대상이 아니라 감사할 추억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유 없는 연락 한 통 요즘 잘 지내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강요 없는 사랑, 진짜 형제의 숨쉴 틈입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필연적으로 변합니다. 어릴 적엔 형제가 삶의 전부였지만 세월이 흐르면 각자의 삶이 생기고 각자의 짐이 생깁니다. 한 방에서 자던 형제는 이제 각자의 집에서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직업이 달라지고 사는 도시가 달라지고 함께했던 시간보다 홀로 서야 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입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변화를 거부하면 시대에 뒤처진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친밀함을 현재의 잣대로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병듭니다. 젊을 때는 함께 웃고 울던 기억이 삶의 중심이었지만 나이를 먹으며 가족의 구조와 책임이 달라집니다. 자녀, 교육, 노부모의 간병, 생계의 무게가 모두를 각자의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누군가는 도시의 바쁜 일상에, 또 누군가는 시골의 고요한 삶에 적응하며 서로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고 만나지 못해도 그것이 사랑의 식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거리를 존중할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정약용의 세 형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전은 바다를 향해 나아갔고 약종은 하늘을 향한 신앙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약용은 땅 위의 백성을 위해 살았습니다. 서로의 방향은 달랐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전체를 완성한다는 조화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도 바로 그 조화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가 세상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형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과거처럼이 아니라 지금의 방식을 찾는 일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명절 인사 하나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빈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의 방향입니다. 과거의 친밀함은 추억으로 남기고 현재의 여유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실천 과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려는 강박을 버리고 지금의 삶에 맞는 형제 관계 방식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서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먼저 안부를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시대를 읽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비슷했던 생각이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종교 안에서 구원을 찾고 다른 사람은 현실의 개혁 속에서 답을 구합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에 몰두하며 신앙의 진리를 좇았고 정약용은 현실의 개혁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둘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지만 결국 서로 다른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성숙이었습니다. 믿음의 방향이 다르더라도 그 안에 깃든 진심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형제나 가족 사이의 갈등 대부분은 바로 이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종교, 정치, 삶의 철학, 자녀 교육 방식 등 사소한 견해의 차이가 어느새 마음의 벽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말했습니다. 진리란 하나이나 그 길은 여러 갈래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며 다른 선택이 곧 잘못된 선택도 아닙니다. 불교의 무차별 평등관에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업과 인연으로 다를 뿐 본래는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곧 서로 다른 진실을 향해 걷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설득하거나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는 대화하지 않아야 할 주제를 정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끝없는 논쟁은 진실을 가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을 훼손합니다. 마음이 다르면 말도 줄이는 법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감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정약용은 형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형의 길을 묵묵히 바라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실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존중의 형태입니다. 형제 관계란 서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인정의 마음이 바로 성숙입니다. 실천 과제, 형제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 주제만큼은 말하지 말자는 경계를 스스로 정하십시오.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상대가 다르게 생각할 때 왜?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 번만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그 한마디가 관계를 구합니다.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미묘한 장벽은 바로 돈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탕 하나, 과자 한 봉지를 나누며 웃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몇만 원, 몇백만 원을 두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경제적 여유의 차이는 단순한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간격으로 이어집니다. 한쪽이 성공하고 다른 한쪽이 그렇지 못할 때 말하지 않아도 공기가 달라집니다. 성공한 형제는 미안함을, 그렇지 못한 형제는 서운함과 열등감을 품게 됩니다. 그 미묘한 감정이 쌓여 벽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흠음신서에서 불안빈 환불균, 부안빈환 부준이라 했습니다.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평은 참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부족함보다 비교에 더 고통받습니다. 형제 사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쪽이 부동산을 사고 자녀를 유학 보내며 풍요롭게 사는 동안 다른 한쪽은 생활비를 아끼고 노후를 걱정합니다. 그때부터 비교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저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사랑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제에는 부와 빈의 균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균형에서 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덜 인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평함의 감각을 지키는 일입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시혜의 마음이 아니라 형제의 평등 속에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받되 그것이 관계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벼슬에 있을 때와 유배 중일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벼슬이 높을 때는
무난히 끊이지 않았지만 유배지에서는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형제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의 처지에 따라 태도가 바뀌면 관계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경제적 차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 다른 시절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돈 문제는 감정보다 냉정해야 합니다. 빌려주었다면 기록하고 받지 못하더라도 집착하지 말 것. 돈의 흐름을 명확히 하고 정은 그와 별개로 지켜야 관계가 막습니다. 돈으로 얽힌 형제에는 쉽게 탁해지고 그 탁함은 마음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실천 과제, 형제 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감사로 남기십시오. 정은 따로, 돈은 따로입니다. 형제의 경제적 차이를 마음속에서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삶의 속도를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이 곧 평화입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던 끈은 언제나 부모였습니다. 어릴 적엔 명절이면 자연스럽게 모이고 부모님의 생신이면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 그 끈은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예전엔 어머니께 가야지 하며 발걸음을 옮겼지만 이제는 굳이 갈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 한편을 스칩니다. 모임의 중심이 사라지면 형제의 관계도 방향을 잃습니다. 이는 불효가 아니라 인생의 질서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부모의 뜻은 자녀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이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평안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분의 존재가 관계의 중심이었지만 떠난 이후에는 그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함께 밥을 먹는 것보다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명절마다 억지로 형제들을 모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임은 종종 피로와 갈등을 낳습니다. 누군가는 거리 때문에 힘들고 누군가는 경제적 부담을 느낍니다. 또 누군가는 왜 나만 준비하느냐 며 마음이 상합니다. 부모를 기리는 자리가 오히려 다툼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억지로 모인 자리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제사는 밥상 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화목은 그분의 품 안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각자가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부모님이 주신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명절에 모이지 않아도 매일의 삶 속에서 부모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 뜻을 이어가는 것이 효도의 완성입니다. 가족이란 물리적 모임보다 정신적 전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이의 관계도 부모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모이자는 말보다 서로의 삶이 평안하길 바란다는 마음이 더 따뜻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끝까지 함께 있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히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뜻을 잊지 않는 것이 곧 효도입니다. 실천 과제, 부모님의 제사나 기일을 이유로 형제에게 부담을 주는 모임을 만들지 말고 마음속으로 감사의 절을 올리십시오. 부모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각자의 가정 안에서 그분의 평안을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형제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거리가 생깁니다. 어릴 적엔 발만 내디디면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비행기 표를 끊고 일정을 조율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 거리뿐 아니라 삶의 속도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을 달려가도 즐겁던 만남이 이제는 몸이 무겁고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 리듬이 달라져 만남 자체가 작은 결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인생이 요구하는 현실의 변화일 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형 정약전을 그리워하며 여유당전서의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깝고 보지 않아도 정은 흐른다. 그의 말처럼 진정한 관계는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생각과 그리움이 있다면 만나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보지 않아도 한 통의 편지나 짧은 전화, 한 통이 마음의 다리를 놓습니다. 형제란 매일 만나야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생각날 때 그 안부를 떠올리는 관계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기운이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장거리 이동이나 밤늦은 대화가 버겁습니다. 한쪽은 새벽형 인간이고 다른 쪽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듬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억지로 만나려 하기보다 편안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문자 한 줄, 사진 한 장, 혹은 SNS의 좋아요 하나가 그 자체로 따뜻한 안부가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디지털 마음의 표현도 새로운 형태의 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기억하는가입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깝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의 형제들처럼 서로 다른 땅에 있어도 그리움과 존중으로 이어진 관계야말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실천 과제,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나 메시지로 안부를 전하십시오. 단 1분의 대화라도 관계를 이어줍니다. SNS나 사진으로 근황을 나누며 함께하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을 익히십시오. 그것이 시대에 맞는 형제의 정입니다. 형제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입니다. 형제니까 도와줄 거야, 형제니까 내 마음을 알겠지라는 생각이 쌓이면 그 관계는 무겁고 피로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자유로워야 하는데 당연히라는 말이 그것을 얽어맵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사람의 마음은 본래 고요하지만 기대가 그것을 흔든다고 했습니다. 형제 사이의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은 깊어지고 실망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결국 정이라는 이름의 강물 위에 억지에 돌을 쌓는 꼴이 됩니다. 도가, 다가에서는 이를 무의자연, 모해질환이라 부릅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가장 바른 상태라는 뜻이지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연락을 유지하고 의무감으로 도움을 주려 하면 그 속에 불만이 자랍니다. 반면 비워진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행동할 때 그 행위는 오히려 순수해집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였을 때 돕는 것이 참된 정입니다. 형제에게 지나친 기대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을 주었다면 잊고 받았다면 감사하면 됩니다. 형제란 빚을 지고 갚는 관계가 아니라 삶의 한 시절을 함께 지나온 동행자일 뿐입니다. 정약용이 유배 중에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인간의 관계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주어진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대는 관계의 그림자를 만들고 그 그림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집니다.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형제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그 또한 각자의 사정과 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함이 아니라 여유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실천 과제, 형제니까 당연이라는 문장을 마음속에서 지우십시오. 형제에게 바라는 마음을 기대가 아닌 기원으로 바꾸십시오. 형제를 돕고 싶다면 타이밍을 재지 말고 마음이 움직일 때 즉시 행동하십시오. 자발성은 사랑을, 의무감은 부담을 남깁니다. 형제 사이의 관계를 병들게 하는 또 하나의 독은 비교입니다. 어릴 때는 누가 더 높이 뛰는지,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경쟁하며 웃고 지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그 비교가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사회적 지위, 학력, 재산, 자녀의 성취까지 세월이 흐를수록 비교의 목록은 늘어나고 관계의 온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한쪽은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라며 서운해하고 다른 한쪽은 괜히 내가 잘된 게 미안하다는 감정을 품습니다. 이렇게 비교는 서로를 멀리하게 만들고 마음을 조용히 닫아버립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속의 명예보다 실질의 덕을 중히 여겨라. 명예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만 덕은 하늘의 뜻을 따릅니다.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크기는 덧없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남는 것은 마음의 품격,
즉 덕입니다. 형제 중 누가 더 높이 올랐는지를 따지기보다 누가 더 성실하고 따뜻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참된 기준입니다. 형제 사이의 경쟁은 결코 승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경쟁의 마음은 같이 가는 길을 누가 더 앞서가느냐의 싸움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각자 다른 출발선에서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을 뿐입니다. 정약용의 세 형제 또한 그랬습니다. 약전은 학문으로, 약종은 신앙으로, 약용은 실학으로 빛났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셋 모두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조화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비교를 멈추어야 합니다. 누구 자식은 대학에 갔다더라. 누구는 아직 집도 못 샀다더라. 이런 말은 사랑을 가장한 독입니다. 형제 관계는 우열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실천 과제, 나는 나, 형제는 형제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비교 대신 인정, 경쟁 대신 격려를 선택하십시오. 형제의 성취를 들을 때 부러움보다 축복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그것이 마음의 덕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며 동시에 형제 관계의 질서도 새롭습니다. 결혼 전에는 나와 형제의 관계였지만 결혼 후에는 가족과 가족의 관계가 됩니다. 형제만의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형수, 제수, 조카까지 얽힌 복잡한 구조로 확장되는 것이지요. 어릴 때처럼 단순히 웃고 다투는 사이가 아니라 예의와 거리가 필요한 관계가 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실수하는 것은 과거의 친밀함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한 연후에 자애로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욕심과 기대를 덜어낼 때 비로소 따뜻함이 자리 잡는다는 뜻입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배우자에게 기대를 걸지 말고 조카들에게도 친밀함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기대는 언제나 오해를 낳습니다. 가족이니까 잘 지내야 한다는 말은 선의처럼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각자의 성격, 환경,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형제는 여전히 형제이지만 그들의 가족은 나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시댁과 처가의 문화가 다르고 식사 시간 하나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정을 강요하면 그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형수가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할까? 제수가 왜 인사를 건성으로 할까? 이런 감정은 서로의 입장을 모를 때 생깁니다. 상대도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경계를 세우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성숙입니다. 자녀의 세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촌, 고모, 이모의 존재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대가 달라지고 자라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형제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친밀함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른의 감정으로 억지로 엮으려 하면 오히려 관계는 멀어집니다. 결국 결혼 이후의 형제 관계는 가까움의 유지가 아니라 평화의 조율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대를 줄이면 오해가 사라지고 강요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실천 과제, 배우자나 자녀에게 형제와 가깝게 지내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명절이나 모임에서 형제의 배우자와 조카를 평가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가족의 예의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가장 외로운 시기였던 강진 유배 18년 동안 오히려 자신을 완성했습니다. 벼슬을 잃고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던 그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세상을 다시 보았고 그 고독 속에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흠음신서라는 불멸의 저서를 완성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할수록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관계는 억지로 이어집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누군가의 관심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생깁니다. 정약용은 강진의 산속에서 홀로 앉아 이렇게 썼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세상의 법을 밝히고 홀로 있는 자가 천하를 이롭게 한다. 이 말은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형제와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책을 읽으며 생각을 쌓고 짧은 산책으로 마음의 먼지를 털고 명상으로 하루의 숨을 고르는 습관, 이것이 인생 후반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고독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지면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때의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변합니다. 정약용은 홀로 있으면서도 세상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고독을 피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세상과 가장 깊이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혼자 설 수 있어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사람은 함께 있을 때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삶의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실천 과제. 하루 중 3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정해 독서, 산책, 명상 중 한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그 고요함이 마음의 힘을 길러줍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연락처를 뒤적이기보다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그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입니다. 형제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형제는 인생 초기에 주어진 존재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함께 웃고 다투고 성장했던 동행자이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 그 관계는 의무나 책임의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형제니까 만나야 한다. 형제니까 챙겨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흐리게 만듭니다. 진정한 형제란 함께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멀리서도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 모주샹보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머무름이 없는 자비, 즉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형제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준 관심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고 연락이 끊겼다 해도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까이 있지 않아도 마음의 등불 하나가 그들의 길을 비춘다면 그것이 진정한 형제의 사랑입니다. 정약용 또한 유배중 형제들을 그리워하며 편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비록 산과 바다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형제의 정은 해와 달처럼 함께 비춘다. 이 구절처럼 거리는 관계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불빛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형제는 비교나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 한 시대를 함께 지나온 증인입니다. 서로의 삶이 달라졌다고 해서 인연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 덕분에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바로 삶의 뿌리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말없이 도와주는 존재로, 멀리 있을 때는 조용히 응원하는 존재로, 형제는 그렇게 인생의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줍니다. 실천 과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형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굳이 전화를 걸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들의 평안을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한 해에 한 번 그 형제와의 추억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 기록이 당신의 마음속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관계는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탁해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면 맑아집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흐르는 물은 탁하지 않는다라 하였습니다. 이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든 친구든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마음이 병들고 자연의 이치를 따를 때 비로소 평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형제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끈을 놓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강물은 흘러야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꽃잎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서로의 인생이 달라졌다면 그 달라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붙잡는 사랑보다 흘려보내는 사랑이 더 깊고 성숙합니다. 정약용의 형제들도 결국 서로 다른 길에서 각자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선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흑산도의 바람, 강진의 고독, 서울의 분투 모두 다른 방향으로 흘렀지만 그 마음의 근원은 하나였습니다. 형제란 그렇게 각자의 길에서 빛나며 서로의 존재로 세상을 완성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자연의 흐름 속에서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연락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그리움은 마음속에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생애 말년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물은 흘러도 근원은 변하지 않는다. 형제 관계도 그렇습니다. 거리는 멀어져도 그 근원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흘러가게 두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며 축복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실천 과제, 형제 관계를 유지하려 억지로 애쓰기보다 그들의 삶을 조용히 응원하십시오. 축복은 말보다 마음이 깊습니다. 형제가 떠올랐을 때 전화 대신 그들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 마음이 도달할 것입니다.